그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도훈 40년 전 제가 버린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영업팀에 배치받은 김도훈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버렸던 그리고 평생 잊으려 애썼던 그 아이의 눈빛. 갓난아기였을 때 저를 빤히 바라보던.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입니다. 30년 전 작은 인테리어 업체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고 합니다. 여성 기업 인상도 받았고 신문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올랐는지, 무엇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40년 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올라온 가난한 여자였죠. 남편 정수만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월세 내기 빠듯했어요. 월세방 한 칸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은 정말 좋아했어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 그날은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임신 7개월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4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쳤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나갔어요. 일주일이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벌 수 있는 돈의 몇 배였죠. 산후조리원은커녕 출산 비용도 걱정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밤낮으로 일했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진. 제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살.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죠. 넉넉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왔고 팁도 후하게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 어떻겠소? 월급도 지금보다 3배는 주겠소. 숙식도 제공하고.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병원비를 갚아야 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의식도 제대로 못 찾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결국 강태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도훈이가 태어났습니다. 1989년 3월 15일 이른 새벽이었어요. 작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찼죠.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고 저는 강태진의 집에서 사는 신세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강태진은 아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3일 만에 퇴원해서 다시 강태진의 집으로 갔어요. 아이를 업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죠. 밤에는 아이가 울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은 회복이 안 됐고 정신은 피폐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태진이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지 않겠소? 아이는 다른 데 맡기고 당신 남편 병원비도 내가 계속 대주겠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거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는 밤마다 울어댔고 남편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깨어난 겁니다. 사고 난 지 3개월 만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는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사고 전의 기억을 잃으신 겁니다. 아내분도 결혼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태진의 집 작은 방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아이도 저도 다 죽겠다고. 다음 날 강태진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요? 아이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남편 쪽 가족에게 맡기겠습니다. 강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날 오후 저는 도훈이를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깨어나면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 내가 키우마. 그래도 내 손자인데. 하지만 은희야, 너는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마라. 너는 이제 우리 며느리가 아니다. 도훈이를 시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시댁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태진은 저를 서울로 데려갔어요. 호적을 조작했습니다. 뇌물을 써서 호적에서 결혼 기록을 지웠습니다. 김은이라는 이름도 지웠어요. 이정이라는 새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강태진과 재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초혼이었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하객은 강태진의 지인들 뿐이었죠.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사람도 없었고요. 강태진은 저를 아꼈습니다. 비싼 옷을 사주고 좋은 음식을 먹였어요. 사업도 도와줬습니다. 당신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없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집 꾸미는 이야기, 리모델링 이야기.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강태진이 자금을 대줬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직원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만 받았죠. 원룸 인테리어, 소형 가게 인테리어.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과거를 잊기 위해서, 도훈이를 잊기 위해서. 5년 후 강태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웠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과부가 됐습니다. 강태진의 재산이 모두 제게 넘어왔습니다. 부동산도 예금도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직원을 더 뽑았고 사무실도 넓혔습니다. 일이 잘 풀렸어요. 10년 후에는 건설업까지 확장했습니다. 20년 후에는 강남에 사옥을 지었죠. 그 사이 남편 정수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신문 부고란에서 봤어요. 기억을 끝내 되찾지 못한 채 요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버린 사람의 장례식에 무슨 자격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제 앞에 선 도훈이는 36살이었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다고 이력서에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보고 뽑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력과 경력이 뛰어나서 뽑았죠. 면접도 인사팀장이 진행했고요. 그런데 하필 그가 제 아들이었던 겁니다. 앉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도훈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신입사원 5명도 함께였죠. 인사팀장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소개, 업무 안내, 규칙 설명. 저는 그저 옆에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도훈이만 계속 봤습니다. 그는 잘 자란 것 같았습니다. 키가 훤칠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요. 부유하게 자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잘 키워주셨나 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서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마셨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봤을까?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생후 3개월에 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기억할 리 없었죠. 게다가 제 이름도 바뀌었고 얼굴도 40년이 지났습니다. 성형수술도 2번 했어요. 눈도 했고 코도 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40년이 지나도 그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갓난아기 때 저를 빤히 보던 그 눈.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이를 시어머니에게 건넸던 그날. 아이의 눈빛. 저를 빤히 보던 그 눈빛.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거든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불이 켜지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7시가 되자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훈 씨 인사 파일 좀 가져다 주세요. 신입사원 교육 자료를 점검하려고요. 네, 사장님.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비서가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김도훈. 생년월일 1989년 3월 15일. 출생지 경기도 광주시. 학력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수석.
경력 건축사무소 3년 근무. 가족관계 조모 김정순, 고인, 숙모 김영숙. 특이사항 부모 모두 사망 부모 모두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남편 정수만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저도 죽은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자기소개서를 읽었습니다. 도훈이는 할머니와 숙모 손에서 자랐다고 썼어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하지 않으셨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숙모님이 저에게 부모님이었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할머니와 숙모님이 안식처였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훈이는 저를 모릅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죽었다고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게 나았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았죠. 제가 아들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보다 죽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았어요. 도훈이도 그렇게 믿으며 자란 겁니다. 어머니는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아버지도 죽었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추가 정보란이 있었어요. 가족사항 조모 김정순 2020년 사망, 숙모 김영숙 현재 경기도 거주, 식당 운영 5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시어머니, 저보다 5살 위셨으니까 그때 73이셨을 겁니다.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도훈이가 상주였겠죠.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영업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도 참석했어요. 도훈이도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영업팀장이 신규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가 컸죠. 500세대. 투자 금액이 2천억 원 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겁니다. 잘 진행되면 우리 회사는 대형 건설사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팀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중에 영업팀장이 신입사원들을 소개했습니다. 도훈이 차례가 왔어요. 김도훈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고 건축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를 배웠습니다. 설계와 영업 모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손바닥이 저렸습니다. 아팠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도훈이와 마주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시간에 복도에 나갔습니다. 그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수고하세요. 회의 내용 잘 이해했습니까?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건축학과 나왔다고 했죠? 네, 서울대 건축학과입니다. 왜 건축을 선택했습니까? 도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공간에서 자란 사람은 마음도 밝아지죠. 저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공간에서 자랐습니까? 할머니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따뜻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잘 키워주셨나 봅니다.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도훈이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넓었습니다. 남편 정수만을 닮았어요. 걸음걸이도 비슷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훈이는 일을 정말 잘했어요. 영업팀장이 여러 번 칭찬했습니다. 사장님, 김도훈 씨 정말 똑똑합니다. 일 처리도 빠르고 고객 응대도 완벽합니다. 발표 자료도 수준급이에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도훈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조용히 CCTV로 그의 근무 태도를 확인했어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점심 시간 뭐 하는지 보고서도 일부러 챙겨서 봤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항상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퇴근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책을 읽었어요. 건축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도훈이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제안이었어요. 용인 아파트 단지의 설계 콘셉트였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했어요. 도훈이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3D 모델링이 나타났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높고 화려하지만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이웃을 모르죠. 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도훈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앙광장, 커뮤니티 센터, 작은 공원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었어요. 설명이 논리적이었고 자료도 완벽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감탄했습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저는 건축을 배우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훈이의 아이디어가 신선했어요. 좋습니다. 이 콘셉트로 가죠. 김도훈 씨, 팀장님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눈을 빛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훈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당신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세요. 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도훈이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남편 정수만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미소.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는 이 모든 걸 잃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갓난아기. 도훈이었습니다. 생후 3일째 찍은 사진이에요. 유일하게 남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훈이에게, 남편에게,
아니면 저 자신에게? 다음 날 인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김도훈 씨가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상담이라고만 하더군요. 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오라고 하세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 10시였어요. 4시까지 6시간. 그 6시간이 6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3시, 3시 30분, 3시 5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오후 4시, 도훈이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땀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도훈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도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실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사장님 성함이 이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예전 이름이 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김은희 라는 이름 아십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어머니 이름이 김은희였습니다. 그리고 도훈이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할머니 유품인데요. 여기에 사장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구 김은희라고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제 어머니와 같습니다. 1961년 8월 3일. 제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이 제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 드려서. 도훈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앉으세요. 도훈이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당신 어머니가. 맞습니다. 도훈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당신을 낳고 3개월 후에 할머니께 맡기고 떠났습니다. 왜요? 도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과 저 둘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버린 겁니까?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변명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어머니도 힘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는지. 미안합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훈이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나 다름없이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숙모가 저를 키워주셨지만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를 진짜 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숙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잘 자랐어요.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늘 궁금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저를 사랑했을까? 만약 살아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자랐을까? 도훈아.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도훈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살아계시면서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와서 제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이정혜 사장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당신이 제 어머니일 줄은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도훈이가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여기 적혀 있더군요. 은희, 강태진과 재혼. 이정희로 개명. 서울 거주. 날짜는 1985년 6월 15일. 제가 태어나고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을 찾았던 거군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당신을 찾아갈까봐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현명하다고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게 어머니를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게 현명하다는 겁니까? 당신이 저를 만났다면 행복했겠습니까? 자식을 버린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겠어요? 도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후회하십니까? 저를 버린 것을. 저는 도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후회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후회는 아닙니다. 죄책감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에요. 도훈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도훈 씨, 회사는 그만두겠습니다. 내일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한 건 저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일도 잘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당신의 커리어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참으세요. 저도 참을 테니까. 도훈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사장과 직원입니다. 그렇게 하죠. 도훈이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도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눈빛,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의 목소리. 다음 날부터 도훈이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회의 때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원망하면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훈이는 그저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업팀장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김도훈 씨가 프로젝트를 정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 아파트 건이요. 고객들 반응도 좋고 계약도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김도훈 씨가 사장님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불참하려고 하고 보고서도 팀장을 통해서만 올립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요. 그런가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사장님 보시려고 난리인데 말이죠. 팀장이 나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훈이가 저를 피하는 게 당연했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2달째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용인 아파트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였어요. 도훈이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참석해야 했고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도훈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도훈이의 발표는 완벽했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계약 현황, 예상 수익,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하세요. 김도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훈이는 고개만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나갔지만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도훈이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훈 씨. 네, 사장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당신이 저를 피하는 게. 도훈이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우리 약속했잖아요.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기로. 알아요. 하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도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제가 버렸지만 당신은 잘 자랐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훈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장님도 잘 사셨습니다. 큰 회사도 만들고 성공도 하고 저를 버린 대가치고는 괜찮은 인생이네요.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습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픽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장님이 행복했든 불행했든 저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알아요. 그럼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대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도훈이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어요. 1병, 2병. 취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훈이 번호가 있었어요. 인사 파일에서 본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걸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안하다고 4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살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그저 지친 노인일 뿐이었어요.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일정표를 받습니다. 오후 3시 용인 프로젝트 현장 방문. 도훈이도 동행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김도훈 씨도 같이 갑니까? 네, 현장 담당자니까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회사 차를 타고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영업팀장, 그리고 도훈이. 저는 뒷좌석에, 도훈이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팀장만 가끔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도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기초 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현장을 안내했어요. 여기가 중앙광장이 될 곳입니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쪽은 커뮤니티 센터고요. 도훈이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습니다. 현장 소장도 감탄했어요. 김 대리님, 정말 꼼꼼하십니다. 현장 체크도 자주 오시고 설계 변경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서요. 현장 투어가 끝나고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서요. 도훈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슬쩍 나왔어요. 도훈이는 컨테이너 뒤편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숙모. 네,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잘하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숙모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들었어요. 숙모도 식당 일 힘들죠? 제가 주말에 내려갈게요. 도와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산소에도 들를게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숙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정했어요. 제게는 차가웠지만 숙모에게는 따뜻했습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도훈이가 돌아서다가 저를 봤어요. 엿들으셨습니까? 아니, 우연히. 우연이 아니잖아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숙모와 통화하는 거였습니다. 제게 가족은 숙모뿐입니다. 알아요. 사장님도 당신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도훈이가 웃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선택한 삶 아닙니까? 저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거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이가 컨테이너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훈이와 저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업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용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분양률도 80%를 넘었습니다. 회사는 큰 수익을 낼 것 같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용인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전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사장으로서 가야 했으니까요. 식당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술이 돌았고 사람들은 즐거워했어요. 도훈이도 영업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 프로젝트의 1등 공신, 김도훈 대리 나오세요. 영업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도훈이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과 동료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게. 회식이 끝날 무렵 저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돌아보니 도훈이었습니다. 조금 취한 것 같았어요. 왜요? 그냥 조심히 들어가세요. 당신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가 먼저 돌아서려 했어요.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훈 씨,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프로젝트? 업무니까요.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도훈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처음으로 제게 한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니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용인 현장에서 사고가 났대요. 무슨 사고?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데 공사가 중단됐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도훈 대리는 현장에 가셨답니다. 아침 일찍 저도 바로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경찰차와 소방차가 와 있었어요. 타워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은 피해가 없었지만 공사는 완전히 멈췄어요. 도훈이를 찾았습니다. 현장 소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타워 크레인 점검 미비였던 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새벽이라 작업자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었어요. 현장 소장이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최소 2주는 중단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훈이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도훈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이번 사고 당신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현장 소장 책임입니다. 당신은 설계 담당이에요. 그래도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훈 씨,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수습하느냐예요. 지금은 공사 재개에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훈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도훈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도훈이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2주 후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새 타워 크레인을 설치했어요. 도훈이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도훈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로였대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훈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도훈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왜 여기까지? 괜찮다고 들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로라고 합니다. 며칠 쉬면 괜찮대요. 회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푹 쉬세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이 맡을 겁니다. 당신은 쉬세요. 도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기 싫어서. 왜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있고 싶어요. 도훈이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도훈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도 계세요? 네. 왜요? 바쁘실 텐데. 바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장님은 항상 바쁘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도훈이는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사장님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요? 4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시더니 지금은 병원까지 오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해서요. 늦었습니다. 40년이나.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사장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죠? 용서는 못하는데 미워하지도 않는다는 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사장님도요? 네. 저는 저를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도훈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불쌍하네요. 그러게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우리는 둘 다 과거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죄책감에, 도훈이는 상처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훈이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건강도 회복됐고 프로젝트도 다시 맡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도훈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어요. 회의 때도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도훈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죠?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사고 싶습니다. 놀랐습니다. 도훈이가 먼저 식사를 제안한 건 처음이었어요. 좋습니다. 가죠.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식사를 제안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가요? 병원에 와주신 것, 그리고 회사에서 저를 잘 대해주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좋은 직원이니까요. 직원이어서요? 아니면 아들이어서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둘 다입니다.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먹었어요.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편지요? 네. 저에게 주는 편지였는데 그때는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런데 최근에 읽었어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도훈이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도훈이가 편지를 펼쳤어요. 도훈아, 할머니는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내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너희 어머니는 아직 어렸단다. 28.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지. 혼자 임신한 몸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한 거란다. 할머니는 그 선택을 이해한다. 도훈아, 너도 이해해라.
내 어머니를 용서하지는 못해도 이해는 해줘라. 그 사람도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야. 편지를 듣는 동안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도훈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후회했다면서요.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뭐가요? 당신이 저를 거부할까봐, 미워할까봐. 지금도 미워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사장님, 다음 주에 숙모 식당에 갈 겁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숙모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아마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도훈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로 향했습니다. 숙모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긴장됐고 도훈이는 담담해 보였어요. 긴장하세요?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많이요. 숙모는 좋은 분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요. 미워하시겠죠. 당연히.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솔직했어요. 1시간쯤 달려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명가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낡았지만 정갈한 식당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훈이 숙모였어요. 도훈아, 왔구나. 네, 숙모. 오랜만이에요. 이분이 숙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정희 사장님입니다. 제 상사이고, 그리고, 알아. 내 어머니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들어와서 앉아. 점심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음식 해줄게. 앉아 있어. 숙모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도훈이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 후 숙모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각종 반찬들.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먹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어요. 손맛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만이네. 네. 많이 변했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이제 와서.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은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그런 이야기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뵙지 못해서. 찾아왔으면 뭐 달라졌을 것 같아?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알고 있습니다. 숙모가 도훈이를 바라봤어요. 도훈아, 밖에 좀 나가 있을래? 이 사람하고 할 얘기가 있어. 네, 숙모. 도훈이가 나갔습니다. 저와 숙모만 남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거야? 도훈이가 초대해서요. 도훈이는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문제지. 당신한테 상처받았으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 어머니 유언이 있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그만해. 듣기 싫어. 숙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도훈이를 버렸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 70 가까운 나이에 아기를 키우셨어. 밤낮으로 우는 아기를. 나도 도와드렸지. 결혼도 안 하고 도훈이 키우는 걸 도와드렸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당신한테 감사받고 싶지 않아. 나는 어머니를 위해, 조카를 위해 한 거지, 당신을 위해 한 게 아니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이는 착하게 자랐어.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어.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했어. 대학 등록금도 자기가 벌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자랐어.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도훈이 삶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도훈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 유일한 부모님을 잃은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만해. 그 말 듣고 싶지 않다니까. 숙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다는 건 알아. 큰 회사 운영한다며? 돈도 많이 벌었겠지. 네. 그거 다 무슨 소용이야?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는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나도 참는 거야. 어머니 유언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마. 나는 당신이 싫어. 지금도. 하지만 도훈이가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니까 나도 참는 거야. 숙모가 일어났습니다. 도훈이한테 잘해줘. 회사에서.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어머니 노릇은 이미 늦었어. 알겠습니다. 숙모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훈이가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네. 많이 혼나셨죠? 당연히요. 당연한 겁니다. 도훈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갈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괜찮으실 겁니다. 차를 타고 10분쯤 가니 작은 야산이 나왔어요. 산소는 중턱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돼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묘비에는 김정순 할머니 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늦었지만 찾아뵙습니다. 은희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훈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옆에서 도훈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잘하고 있고요.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도 오셨어요. 할머니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우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내려가요. 산을 내려오는데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쁜 사람이었대요. 마음도 착했대요. 하지만 운이 없었대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죠? 이제부터는 그냥 도훈이라고 불러주세요. 도훈 씨가 아니라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어색하지만 연습해야 할 것 같아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도훈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는 길과는 달랐어요. 오는 길은 긴장과 두려움이었다면 돌아가는 길은 안도와 희망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헤어지기 전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초대해줘서 다음에 또 가요. 숙모도 조금씩 마음을 여실 거예요. 그럴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도훈이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작인 것 같다고.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도훈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놓고 갔어요? 김도훈 대리님이요. 사장님 드시라고 두고 가셨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도훈이가 저를 생각해줬다는 것. 점심시간에 도훈이를 만났습니다. 도훈아, 아침에 커피 고마웠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찍 와서 2잔 사온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도훈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아. 어디로 갈까? 회사 근처 국밥집이요. 거기 맛있어요.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작은 국밥집이었어요. 도훈이가 단골인지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훈 씨,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사장님이세요. 어머, 사장님이랑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여기 자주 와요? 네, 주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혼자 먹기 좋아서요. 혼자 먹기 좋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훈이는 40년을 혼자였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같이 먹자. 혼자 먹지 말고. 도훈이가 숟가락을 든 채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 도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재혼 말하는 거니? 네. 안 했어. 할 생각이 없었어. 왜요? 강태진 씨와 살 때도 그가 죽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 너를 버렸다는. 도훈이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마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많이. 특히 밤에.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벌이요? 응. 아들을 버린 죄값. 도훈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럼 저도 죄책감 느끼잖아요. 쟤 때문에 사장님이 평생 외롭게 사셨다고 생각하면 내 잘못이 아니야. 사장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도훈이가 저를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훈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있어. 왜? 할머니 기일이 다음 주인데 이번 주말에 미리 다녀오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가고 싶어. 그럼 토요일 아침 9시에 회사 앞에서 만나요. 알았어.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편한 옷을 입었어요. 꽃다발도 샀습니다. 할머니 산소에 가져갈 꽃이었죠. 회사 앞에서 도훈이를 만났습니다. 도훈이도 꽃을 들고 있었어요. 같은 생각을 했네요. 도훈이가 웃었습니다. 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길과 달리 편안했어요. 도훈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훈아, 너 어릴 때 꿈이 뭐였어? 건축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건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 꿈을 이루고 있네. 네, 운이 좋았죠. 운이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도훈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였어. 소박한 꿈이었지. 이루지 못하셨네요. 그렇지. 하지만 다른 걸 이뤘어. 회사도 만들고 성공도 했고, 그게 행복이었나요? 아니, 행복하지는 않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뭐, 이제라도 행복해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도훈아.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꽃을 놓고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할머니, 도훈이가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옆에서 도훈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좋아요. 일도 재미있고 사장님이랑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와서 숙모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숙모가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왔어? 밥 먹고 가. 네, 숙모. 이정혜 씨도 앉아요. 감사합니다. 숙모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내왔습니다. 집밥 같은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맛있게 먹어. 식사를 하면서 숙모가 도훈이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괜찮아? 네, 재미있어요.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잘 챙겨주나? 숙모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래야지. 40년 동안 못한 거 이제라도 해야지. 날카로운 말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숙모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 네. 도훈이 잘 부탁해요. 그 애가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잘해줘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숙모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숙모가 많이 풀리셨죠? 응. 다행이야.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런가 봐. 그리고 사장님이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요. 제 손이 핸들을 꼭 잡았습니다. 도훈아. 네.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기회요? 나한테 엄마가 될 기회. 도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충분해. 우리는 조용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3개월 후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용인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공정률이 85%를 넘어서고 입주 준비가 한창일 때였죠. 그런데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협력업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연쇄 부도가 난 거였어요. 아침 일찍 현장 소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인부들이 철수했고 장비도 모두 멈췄다고 했습니다. 계약자들이 항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주일이 연기되는 거 아니냐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아침부터 전화가 불났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회의실로 모였어요.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시공사를 바꾸려면 최소 50억이 더 필요합니다. 기존 시공사에 지급한 성급금 회수도 어렵고요. 지금 회사 유동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현재 유동자금이 30억 정도인데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 모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야겠군요. 은행에서 쉽게 대출해주지 않을 겁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라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이미 몇 군데 타진해 봤는데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영업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양 계약자들한테 추가 납입을 요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신뢰를 잃어요. 계약 해지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때 도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 내내 조용히 듣고만 있던 도훈이였어요.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제가 아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말? 누군데? 대학 선배님인데요. 박재훈 씨라고 부동산 개발 쪽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시고 좋은 프로젝트를 찾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투자하려고 할까? 설득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좋으니까요. 분양률도 85%고 설계도 혁신적이고 위치도 좋습니다. 단지 시공사 문제일 뿐이죠. 고마워. 한번 시도해봐. 회의가 끝나고 도훈이가 바로 움직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서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개요, 수익 전망, 리스크 분석.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도훈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에요.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은행 대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건도 까다로울 거예요. 박재훈 선배님은 빠른 결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가능할까? 해보는 거죠. 뭐? 도훈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가 박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미팅을 제안했어요. 다행히 박재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죠. 미팅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곳이었어요. 저와 도훈이가 함께 갔습니다. 재무팀장도 동행했고요. 박재훈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말투가 차분했어요. 자료를 꼼꼼히 보는 스타일 같았습니다. 도훈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용인 프로젝트가 아주 좋은 프로젝트라고요. 박재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분양률이 85%라는 건 시장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게다가 설계가 특별해요. 자료를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특히 커뮤니티 중심 설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아파트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건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바로 도훈 과장이 제안한 컨셉입니다. 도훈이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센터, 작은 공원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구조죠.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이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좋은 철학이네요.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팅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재훈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익성, 리스크, 공사 재개 일정, 새 시공사 물색 현황.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도훈이가 완벽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자료를 다 보니 프로젝트 자체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시공사만 제대로 교체하면 되겠네요. 네, 이미 몇 군데 타진했습니다. 대형 시공사들은 일정 문제로 어렵지만 중견 시공사 중에 관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제안하시는 겁니까? 은행 대출이 더 이율도 낮을 텐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은행 대출은 심사에만 한 달이 걸려요. 그 사이 계약자들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분 투자자를 받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검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현장도 직접 보고 싶고 저희 팀에서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세요. 미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도훈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느꼈어. 질문을 많이 한 건 관심이 있다는 거야. 박재훈 선배님은 신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결정하면 빨라요. 고마워, 도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기회도 없었어. 회사를 위한 거니까요. 그래도 고마워.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40년 동안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싸우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어요. 매일 박재훈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6일째 되던 날 오후 드디어 박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희 사장님, 박재훈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투자하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50억 투자하고 지분 15%를 받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저희 쪽 변호사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훈 씨가 보증하는 프로젝트니까 믿어보는 겁니다. 그 친구 정말 똑똑하더군요. 후배가 아깝지 않게 잘 키우셨어요. 전화를 끊고 바로 도훈이를 불렀습니다. 도훈이가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도훈아, 성공했어. 투자 받았어. 정말요? 정말이야. 50억? 박재훈 씨가 투자하기로 했대. 도훈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포옹했어요. 처음으로 한 포옹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도훈아. 정말 잘했어. 너 덕분에 회사를 살렸어.
엄마도 수고하셨어요. 엄마. 도훈이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회사에서 간단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한 건 김도훈 과장 덕분입니다. 도훈 과장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훈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도훈이와 둘이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도훈아, 오늘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내가 없었으면 회사가 무너졌을 거야. 도훈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뭐? 할머니 유품에서 엄마 이름을 봤을 때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이정희 사장이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입사 지원한 거예요. 그랬구나.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저를 버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행복하게 사는지, 후회하는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뭘 봤어? 처음엔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저를 버렸을까? 돈도 많고 회사도 크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뭘? 엄마도 외로웠다는 걸.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저를 버린 것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걸.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도훈아.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해 하세요. 저도 이해했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고마워. 대신 앞으로 잘해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게. 꼭 그럴게.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용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공됐습니다. 새로운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마무리했고 예정보다 한 달 늦었지만 무사히 입주가 시작됐어요.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특히 도훈이가 설계한 커뮤니티 공간이 인기였어요. 중앙광장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진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도훈이는 승진했습니다. 과장이 됐어요. 36살의 과장. 회사에서 가장 빨리 승진한 케이스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이었죠. 능력도 있었지만 위기 때 회사를 살린 공로도 컸습니다. 임원들도 도훈이를 신뢰했어요. 저와 도훈이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회사 근처 단골집도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숙모 식당에 자주 갔고요. 숙모도 이제는 저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밥을 차려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훈이가 제 집에 처음 놀러 왔습니다. 강남의 35평 아파트였어요. 넓고 깔끔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살았어요. 엄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15년째야. 넓네요. 혼자 살기 아까운데요. 그래. 너무 넓어. 가끔은 호텔 같아. 도훈이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깔끔했지만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벽은 흰색이었고 가구는 검정색과 회색이었습니다. 장식품도 거의 없었어요. 사진도 한 장 없었고요.
뭔가 쓸쓸해 보여요. 그래. 네. 사진도 없고 따뜻한 느낌이 없어요. 마치,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혼자 살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봐. 꾸밀 필요를 못 느꼈어. 도훈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여기 리모델링 하는 거 어때요? 제가 설계해 줄게요.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엄마가 진짜 집처럼 느낄 수 있게.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네. 제 전공이 건축이잖아요. 엄마 집은 제가 만들고 싶어요. 고마워, 도훈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도훈이가 본격적으로 집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이곳저곳 재고 스케치하고 자재를 알아봤어요. 제 취향을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분위기. 저는 따뜻한 색이 좋다고 했어요.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갈색. 차가운 색으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따뜻한 색으로 살고 싶다고. 도훈이는 매주 새로운 스케치를 가져왔습니다. 거실 벽지, 조명, 가구 배치. 하나하나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가꿔주고 있다는 게 40년 동안 못했던 모자, 시간을 보충하는 것 같았어요. 2개월 후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는 호텔에서 지냈어요. 도훈이가 매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들러서 진행 상황을 점검했어요. 한 달 후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도훈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엄마, 눈 감고 들어가세요. 왜? 서프라이즈니까요. 눈을 감고 도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떠도 돼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은 따뜻한 베이지색이었고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소파는 아이보리색으로 바뀌었고 러그도 깔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 벽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20살 때쯤 찍은 사진. 그리고 남편 정수만과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갓난아기 도훈이 사진도 있었고요. 할머니와 어린 도훈이가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할머니 유품에 있던 사진들이요. 제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요. 벽에 걸어야죠.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도훈아. 정말 고마워. 이제 엄마 집 같아요? 응, 정말 집 같아. 도훈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해 가을, 도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서연이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8살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환했고 웃음이 많았어요. 도훈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라고 합니다. 도훈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착하고 예쁜 여자라고. 저야말로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도훈 씨가 어머님 이야기할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제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재미있게 했고 도훈이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렸어요. 식사 후 도훈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도훈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나셨다는 게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처음엔 그랬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머님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지셨대요. 정말? 네. 예전엔 가끔 우울해 보일 때가 있었대요. 혼자라는 느낌?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도훈이 곁에 있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도훈 씨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6개월 후 도훈이와 서연이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게 40년 전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도훈이가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버지 사진 있어요? 아버지? 네. 결혼식 때 부모님 사진 놓잖아요. 아버지 사진도 놓고 싶어서요.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 40년 동안 묻어뒀던 앨범이었어요. 남편 정수만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들. 여기 있어.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도훈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랑 정말 닮았네요. 눈이랑 코가 똑같아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성실했고 나를 정말 사랑했어. 사고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 거야. 도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줬으니까.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50명 정도 초대했습니다. 숙모도 왔고 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박재훈 씨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도훈이가 입장했습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어요. 신부 서연이도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정말 예뻤어요.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숙모가 휴지를 건네줬어요. 이정혜 씨, 울지 마요. 기쁜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예요. 알아요. 나도 그래요. 숙모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도훈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엄마가 옆에 계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완전한 결혼식 같았어요. 나도 행복했어. 도훈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도훈아. 정말 정말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예전에는 이 풍경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따뜻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도훈이가 만들어준 사진들.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도 곧 추가될 거예요. 도훈이와 서연이, 그리고 저. 세 사람의 가족 사진.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혼자 살고 성공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고 긴 여정이었어요. 힘들었고 아팠고 때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40년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저는 40년 동안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 무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평생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훈이는 저를 용서해 줬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거니까요. 창밖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하얀 눈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첫눈 온다. 신혼여행 잘 다녀와. 엄마가 사랑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돌아오면 같이 밥 먹어요. 엄마 요리 먹고 싶어요. 좋아.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69살 여자의 미소였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저는 엄마니까요. 40년을 기다린 엄마. 그리고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사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들과 함께할 내일이.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나 봅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따뜻하길 바랍니다.